골프장 이사회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어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죠. 그 순간 한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는 손님이었고 오늘은 주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회의실을 압도했어요. 불과 사흘 전 이 변호사는 같은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었죠. 철물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석 달 전 강준호와 박서윤이 결혼을 약속하던 그날로요. 준호와 서윤이 결혼을 결심한 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대학원 도서관 앞 벤치에서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서윤은 부모님께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박재현과 한수진 앞에서였어요. 아버지가 성북동에서 철물점을 하세요. 박재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철물점? 그럼 집은? 월세? 아니요, 자가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박재현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만나는 봐야지. 하지만 서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며칠 후 만남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박재현이 서윤에게 말했어요. 우리 단골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오시래. 거기가 조용하고 좋으니까. 서윤이 준호에게 전했고 준호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그날 밤 민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린 정장을 보다가 문을 닫았어요. 대신 늘 입던 작업복을 꺼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 정장 입으실 거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편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준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으니까. 차고로 향하는 민우의 뒷모습을 준호가 바라봤습니다. 15년 된 낡은 경차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약속 당일 오전 11시 민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경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의 준호는 내내 침묵했어요. 차가 골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 요원이 다가오더니 차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님, 여기는 회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민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예약하고 왔는데요. 박재현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주차 요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손으로 구석을 가리켰죠. 저쪽 직원 주차장에 세워주세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 그냥 가요. 여기서 만날 필요 없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클럽하우스 입구에 박재현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옆에 서 있었어요. 한수진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고 박재현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서윤도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민우와 준호가 낡은 경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민우의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차가
고장이라도 나셨습니까? 아니요, 제 차입니다. 민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박재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안으로 들어가 VIP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로 잔디가 펼쳐진 널찍한 방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한수진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죠? 저희는 10년 넘게 다녔어요. 회원권이 있거든요. 직원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박재현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철물점 운영하시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닙니까? 박재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준호 씨,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야 하니까요. 민우가 조용히 숫자를 말했습니다. 박재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정도면 우리 딸 한 달 용돈에도 못 미치는데요.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준호 씨는 대학원생이시죠? 언제 취직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은 수입이 없으신 거잖아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시면. 하지만 한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봐야지.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민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쥔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혼인 전에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계약서예요. 박재현이 봉투를 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첫 장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 목록 제출 요청서, 그 아래로 빼곡하게 항목들이 적혀 있었죠. 부동산 목록, 금융자산 내역, 사업체 재무제표, 세무신고 내역.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결혼 당사자끼리 결정할 문제지. 박재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준호 씨, 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해두는 게 서로 좋습니다. 한수진이 차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철물점이면 세금 문제도 있을 텐데요. 국세청 신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자영업자들 탈세 많이 하잖아요. 서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한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박재현이 펜을 꺼내 서류 밑부분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서명란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말끝을 흐렸어요. 안 그러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재현이 차갑게 웃었어요. 안 그러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박재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참, 제 사무실에 세무 전문 변호사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리죠. 밖으로 나오는 길,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이랑.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넌 뭘 알고 있니? 아무것도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박재현이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가 걸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철물점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건설사였죠. 사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번 계약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희도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위에서 거래처 정리하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사정이 생겨서요. 민우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곳 모두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대출 재심사 안내드립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담당 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전수 재검토하래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정기 점검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재현의 작품이라는 것을, 로펌의 네트워크를 동원한 압박이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거래처에서 연락 왔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윤이한테 그만하자고 할게요. 이러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거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버텨봐야지. 하지만 아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참고만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더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재현이 어디까지 갈지,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지. 박재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사이 철물점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만간 준호 쪽에서 먼저 포기할 거야. 사무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박재현은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분기별 이사회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펌의 주요 고객사 임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곧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골프장 지분 구조가 변경됐습니다. 박재현은 귀를 기울였어요. 기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고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의장이 답했어요. 대한철강그룹에서 최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65%입니다. 박재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한철강?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우 회장님이시죠? 의장이 덧붙였습니다. 강민우. 박재현의 머릿속에서 이름이 맴돌았어요. 왠지 익숙한 이름 같았는데. 설마. 의장이 자료를 돌렸습니다. 박재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았어요. 각도도 애매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죠. 이름이 같은데 박재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흔한 이름이잖아.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대한철강그룹 강민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철강, 올해 매출 2조 원 돌파 강민우 회장, 건설자재, 시장 점유율 확대, 철강업계 빅3, 대한철강의 약진. 박재현은 기사를 하나씩 클릭했어요. 하지만 회장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 제대로 된 사진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기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사진 촬영도 사양한다고 한다. 왜 사진이 없는 거야? 박재현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시 검색했어요. 강민우 회장 사진 몇 장이 나왔지만 전부 멀리서 찍은 것이거나 뒷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동명이인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박재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박재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새로운 최대 주주 인사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박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인지.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대한철강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잠시 후 도착하신다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들어오는 사람. 현장 점퍼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박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민우가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시선이 박재현에게 멈췄습니다. 대한철강그룹 회장 강민우입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채웠어요. 앞으로 이 골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할 예정입니다. 박재현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우가 박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님, 지난번 식사 자리 이후로 뵙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박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는 손님이었고 오늘은 주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지만 박재현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대한철강 회장이었다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재현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박재현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 안색이 안 좋은데.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박재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던 거 알아.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서윤아, 우리 결혼 이야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부모님 때문에? 미안해. 아버지한테 내가 다시 말할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 입력했죠. 기사 하나를 서윤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한철강그룹, 건설자재, 시장 점유율 확대, 강민우 회장의 전략. 서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뭔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전부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숨긴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 강준호를 좋아하는 건지, 대한철강 회장 아들을 좋아하는 건지. 서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골프장에서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우리 딸 용돈에도 못 미친다고. 나는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야,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보지 않았어.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도 옷만 봤고 차만 봤고 돈만 봤어. 준호야, 앉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서윤이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해줘. 내가 원한 건 강준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어. 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현의 로펌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그대로였고 사무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폐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예전만큼 울리지 않았어요. 대한철강그룹 계열사 건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건설사, 제조사 건도 끊겼죠.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왜 이래요? 큰 건이 하나도 안 들어와.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업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불리는지. 대한철강 회장 모욕한 그 변호사. 한수진도 여전히 사교 모임에 나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요.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임에 가면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머, 그 핸드백 예쁘네요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수진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서윤은 준호에게 몇 번이나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혼자 울었습니다. 후회했어요. 그날 골프장에서 한마디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을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재현은 다시 그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거래처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클럽하우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강민우였습니다. 여전히 현장 점퍼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멈춰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재현을 내려다봤어요. 그날도 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작업복 입고 현장 다니는 사람이요. 변호사님이 보신 게 전부였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민우가 박재현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재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민우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박재현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수진도 서윤도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걸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시험한 건 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당신은 불합격했습니다.